교사 월급을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교를 우리가 좋은 학교로 유지하지 않으면 직장에 대한 불안도가 있는 거예요. 학교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내일처럼 달려드는 게 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집 앞에 그냥 5분 거리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뭐 3, 40분 간다 이런 것보다 아이가 지금 정말 1학년은 너무 어리거든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내일은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추첨입니다. 요즘 들어서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공립초와 사립초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대기자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는 입장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준비한 토론이니만큼 양쪽의 말씀을 잘 새겨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참여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 현장에서 35년 차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장 엄명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립 유석초등학교에서 진로인성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 교사 김선호입니다. 일단은 한때는 저희가 사립초등학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미달학교도 사실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경쟁률이 아주 폭발적으로 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인식을 하시는지 두 분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혼란을 겪었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교육 같은 경우는 좀 거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게 사실 솔직히 조금 늦는 학교도 있었어요. 대부분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외형상으로는 이제 지원 형태가 달라졌죠. 네.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복 지원하는 것 때문에 경쟁률이 표면상 올라간 게 있고, 이제 교장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코로나 변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코로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학교를 보내지 않는 처음 한 달 정도의 기간 때는 사립초등학교는 정말 위기였어요. 그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그맣게 뉴스만 나왔지만 학부모님들이 그 비싼 학비를 내고 갔는데 그렇죠. 학교를 등교를 하지 않는다, 학비를 반환해 달라. 맞아요. 예. 그래서 사립학교 이제 위기였죠. 왜냐하면 학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립초등학교 특징은 교사 월급을 못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줌 수업 진행하고 이제 쌍방향 수업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그때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이제 EBS를 보고 있고 담임 선생님 얼굴도 모른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때에 이미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쌍방향 수업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학생 수가 막 늘어났어요. 사실 사립초등학교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끝났고 다시 다 이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오히려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난해 사립초 경쟁률이 서울 사립초 평균 경쟁률 11.7대 1 정도 됐는데요. 그리고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경쟁률 20대 1이 넘는 학교도 사실 6곳이나 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 저희가 7.5대 1이었는데 아직 2, 3일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 6.5대 1이라는 건 작년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혹시 다른 사립초등학교도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립초에 대한 장점으로는 첫 번째, 커리큘럼이 다양하다. 이런 부분을 꼽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규 수업 이외에 풍부한 예체능, 특기 활동 이런 게 많다. 두 번째는 수업과 교사의 퀄리티가 안정적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으로부터 그래서 세심한 케어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과 후에 수업이나 돌봄 커리큘럼이 잘 돼 있다. 그는 맞다고 보고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방과 후 돌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립에서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 이제 방과 후 돌봄 시설도 개선할 수 있고, 이제 돌봄을 하려면 돌봄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에 대한 월급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원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일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비용으로 그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청한 사람들의 비용. 그렇죠. 아, 네네. 신청하시는 분들의 비용, 그리고 사립초등학교에서 돌봄을
저녁 늦게까지 하는 데가 많진 않아요. 공립은 몇 시까지 하나요, 선생님? 공립은 지금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갈수록 이제 늦게까지 하라고 계속 공문이 옵니다. 교육청에서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공립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저희는 돌봄을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교육 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끝나고 그냥 가는 게 나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 간다든지 개인 과외를 한다든지 각자의 스케줄이 있어서 거기에 꼭 묶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죠.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요자의 그 니즈를 반영해라. 니즈를 반영해서 선생님 그러면 돌봄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돌봄 비용은 없어요. 아 돌봄 비용 없어요, 공립은? 그런데 인건비에 학교마다 대한 거는. 학교마다 뭐 간식비 정도를 내야 하는 학교도 있긴 간식비 있어요. 정도. 그런데 돌봄 교실에도 그 안에서 또 특화 수업이 있어요. 안에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죠. 단점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그 부분이죠. 학비가 월등히 비싸다. 제가 알아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1,028만 원 정도. 이건 평균적이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100에서 120만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들고 여기에 플러스가 더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셔틀을 타는 경우에는 8시 전에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셔틀을 타기 위해서 이른 등교. 그러니까 아이를 불러다가 깨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 지역에서 모이는 학생들이 많아서 지역에 있는 가까운 인근에 있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저도 권장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너무 사립초등학교를 여러 개 고르셔서 가까이 있는 학교를 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쿨버스를 타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는데 30분을 넘지 않는 거리가 아이들 6년의 시간 동안 너무 그 피곤도나 그런 거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30분이 넘게 더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오는 학교도 학생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오. 가령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강서 지역에 있는데 예. 서울이 아닌 김포 쪽에서도 오고 그렇게나 멀리요? 네, 그쪽에는 사립초등학교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와요, 그 친구? 이제 엄마나 아빠가 출근하는 길에 데려다 주고 데려다주고. 이제 김포까지는 스쿨버스가 운영하지 안 않으니까 되잖아요. 고학년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본인이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셔틀버스 또 잘못하면은 끝에 도착하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집에 도착하잖아요. 학교마다 시스템은 좀 다른데 예전에 큰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작은 스쿨버스를 여러 대 운영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네 친구가 없다는 그런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학원은 또 동네에 있는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동네에 친구가 없지는 않아요. 어차피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동네 친구가 있어도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끝나고 학원 가는 친구들은 많다고 느끼세요? 저희 반에 24명이고요. 24명이에요. 그중에 한 4명 정도 빼면 다 학원 간다고 보시면 돼요. 20명 정도요? 방과 후에. 그게 이제 꼭 학습뿐 아니라 예체능일 수도 있고 또 맞벌이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맞벌이 부부이시기 때문에 맞벌이가 월등히 많은가요? 월등히 많죠. 일단 학비를 대시려면 맞벌이이신 분들이 그나마 가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외벌이로 한국에서 어떤 일종의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외벌이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시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되시죠. 선생님 공립초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이죠. 학비가 없다. 그렇죠. 저렴한 학비. 이거는 월등하죠. 학비가 저렴한 게 아니라 없어요.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집과 가까우니까 등하교가 편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건강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네. 굉장히 좀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다 걸어오나요, 선생님?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거의 걸어오죠. 거의 걸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배정이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주소지 관할로 돼 있으니까 급하게 뭐든지 막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공립학교의 아주 장점일 것 같아요. 공립초등학교의 단점은 학교 시간이 빠른 걸 어머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시간이 사립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다. 대부분 1시, 2시에 배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그것도 좀 다른데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맞죠, 좀 일찍 마치죠. 그러면 이제 돌봄 교실에 아이들이 뭐 5시까지나 학교마다 좀 다른데 늦게까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돌봄을 좀 활용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그런데 도시랑 또 시골이 달라요. 도시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셔서 막
하고 싶은데 그것도 또 제한돼 있으니까 다 할 수가 없죠. 담임 선생님마다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굉장히 어머님들이 많이 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담임 선생님 좋은 분 만나면 사립보다 월등히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운에 맡겨야 되니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시고요. 거기서 좀 덧붙이면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거의 평생을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갈 수가 있어요.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공립초등학교는 학교마다 정해져 있어요. 5년, 뭐 3년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 선생님들께서 자기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1년 만에도 옮기시고 하니까 교사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교대를 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일정의 뭐 학습 수준이나 다 비슷한 수준이셔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교대에 나오신 분 일단 어느 정도 우수한 인재들이시죠. 근데 왜 사립에서는 케어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공립에서는 그렇지 않게 들리느냐. 이게 사실 환경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립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또 이 말 듣고 사립초등학교 지원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선생님 많이 들어오세요. 저도 처음에 우리 학교에 이제 임용되고 나서 우리는 임용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입사됐다고 해요. 네. 이게 교육자지만 교사 월급을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교를 우리가 좋은 학교로 유지하지 않으면 직장에 대한 불안도가 있는 거예요. 학교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내일처럼 달려드는 게 있어요. 그 정도의 그게 이제 일종의 긴장감이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 이게 학부모님들이 이 선생님이 뭔가 수업을 잘 못 가르치든 아이에 대한 케어를 잘 못하면 바로 압박이 들어와요. 이제 1년에 1,000만 원씩 내고 들어오는데 제대로 안 하면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더 토론에서 핵심으로 말씀 나눌 부분인데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놓고 부모님과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또 외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킹맘일 경우에 공립이나 사립이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워킹맘일 경우에는 두 학교 중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먼저. 그 워킹맘이 기준이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뭐 사립초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뭐 재정적인 거라든지 또 환경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또 가능하긴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공립초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워킹맘으로서 잘 활용만 하면 어렵지 않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방과후도 너무 촘촘하게 잘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 돌봄 교실도 운영을 잘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었던 학교는 오케스트라, 또 합창부, 그 다음에 뭐 태권도부, 축구부 이런 것들을 해서 큰 대회에도 많이 나가고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특기를 굉장히 잘 살렸던 그런 시간. 그건 누구나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네네. 이제 워킹맘을 예를 주셨으니까 워킹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늦게 데려오고 뭐 일찍 데려오고 하는 건 공립초든 사립초든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을 할 수는 없는데 워킹맘으로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좀 오셔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때 워킹맘이지만 회사에 얘기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이면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근데 정말 난 너무 못 오고 일단은 학교에만 맡겨놓고 올 수 없다. 그럼 아이가 저학년 때 받는 상처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는 거의 다 오셔요.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시기도 해요. 공립은 있어요, 선생님? 네, 학교마다 또 다르긴 한데 다 와요? 그렇게 다 오진 않아요. 그때 만약에 우리 엄마가 너무 일이 바빠서 못 온다. 그러면 그런 것에 본인이 상심, 물론 고학년이 되면 신경 안 써요. 근데 적어도 3학년 정도까지는 내가 워킹맘이지만 뭐 아빠든 엄마든 누가 그런 행사 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끝나고 안 끝나고 시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학교에 오셔야 되는 그런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고민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성비에 대한 의견도 사실 굉장히 요즘에 왜냐면 어쨌든 가성비가 이제 학비가 다르잖아요. 가성비는 뭐 국립이 월등히가 네, 없죠. 그렇죠.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잘만 활용을 하면 돈 많이 안 들고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어요. 뭐 영재반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다양한 영재반이 있거든요. 요즘은 예술 쪽도 있고 정보, 뭐 컴퓨터, AI 반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영재반을 활용해도 좋고요. 그래서 공립은 특별히 뭐 자기가 원하는 또 사교육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사교육 좀 많이 한다고 보세요? 우리 학교는 많이 하지 않죠. 가성비 부분에서 이제 사립초 교사로서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월 100이야? 그러면 이제 다들 놀래시죠. 근데 영어 유치원에 비하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등록금은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영어 유치원은 2년 내지 3년인데 초등학교는 6년이잖아요, 선생님. 처음엔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학비를 내다 보니까 아 이거 어렵겠는데 하고 진짜 순수하게 등록금 때문에 중간에 전학 가는 경우는 아이한테 좀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고민을 하시고 저는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다른 지역을 아예 멀리 이사를 갔거나 뭐 그런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한데 아이들이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되게 높고 이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이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쉴 틈 없이 그냥 계속 이게 자유롭게 즐겁게 이루어진 부분 때문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아 우리 집이 갑자기 어떤 형편 때문에 그걸 못한다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눅이 들거나 안 좋은 영향이 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한번 고민을 꼭 해보시라. 굳이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선생님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나요? 중간에 한 3학년쯤 돼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너무 가성비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교사, 이거 순전히 교사 입장이에요. 교사 입장에서 가성비를 너무 많이 따지시는, 뭐 계산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좀 민원을 많이 넣으셔요. 내가 이 돈을 냈는데 이거밖에 안 해주냐? 그러면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물론 타당한 건 받아들이겠으나 이제 껌껌이 정말 돈을 얘기하면서 교사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뭐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교사로서의 자존심에 영향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부모님들이 학원비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아이가 학원 제대로 안 하고 하면 혼내실 때 이제 엄마가 직장까지 나가면서 너 학원비 대주는데 뭐 하냐 뭐 그런 걸 학교 등록금으로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너 지금 이 교복 입히느라고 너 스쿨버스비 대느라고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하는 부분으로 자녀에게 압박이 가해지면 심정이 좋지 않죠. 네, 그 부분이 제일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롭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진짜 가성비 생각하는 대로 그 1년에 100만 원씩 알뜰살뜰히 모아서 아이 데리고 공립에 있으면서 해외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엄마표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시면 그쪽이 가성비 훨씬 높죠. 교육의 질을 가성비로만 접근하면 여러 가지 부모님이나 아이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친구들은 그 학교에서만 배우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건가요? 또 따로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는 건가요? 입학하시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가령 영어부터 질문들을 하시죠.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안 나갔는데 들어오면 1학년부터 바로 영어를 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는 바이올린을 안 했는데 들어와서 바이올린 수업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아무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서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정도는 알려줘요. 예를 들어 악기 같은 경우 일주일에 2시간을 하는 학교도 있고 4시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2시간만 가지고 악기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럼 결국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러한 관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보다 대회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지. 코로나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대회에 따라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영어 이제 스피킹 대회 같은 경우는 요즘 학부모님들이 영어 실력이 많이 높아지셔서 심지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더 발음이 좋지 않았냐 이제 뭐 그런 그래서 학교 측에서의 좀 부담감 때문에 조금 줄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이제 수상 기록 자체가 이제 드러나지 않게 이제 기록에 대해서 많이 예전보다는 무게감이 낮아졌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학업 성취도 평가는 다 있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장단점이 있는데 거의 매년 설문을 하는데 공립에서는 당연히 지금 학업 성취도 평가가 없죠. 이제 수행 평가나 과정 평가로 하고 집필평가 아예 없죠. 예. 공립은. 그 이제 사립에서는 그 규정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행 평가나 과정 평가는 진행하면서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부모님들이 없애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사립 초등학교 만약 우리 아이를 보낸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학업적인 면에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 와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 부분에 경쟁력도 있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사립에 오면 물 만난 고기예요. 그런 과정이 있죠. 만약에 사립학교에 보내는데 학습을 포기하고 인성만 생각한다, 케어받는 것만 생각한다, 그럼 절반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대안학교를 차라리 말씀을 드려요. 대안학교도 좋은 학교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공립학교에서도 혁신학교라고 해서 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립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 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학업에 대해서는 사실 사립보다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땐 상대적으로 좀 유연한 편이시죠. 영어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3학년부터 이제 ABC 들어가고 뭐 영어 챈트라든지 활동 위주의 영어 수업이 이제 공립에 진행이 공립은 돼요. 그렇게 되죠. 3학년부터. 사실 사립도 그렇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1학년부터 영어를 하지 않으면 사립으로서는 학부모님들이 올 이유가 거의 절반은 떨어지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으로 운영돼요.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그냥 이미 생각하면 공립보다는 2년에서 3년 먼저 그냥 시작을 해요. 그중에 영어 유치원부터 다니고 왔으면 4, 5년을 더 일찍 했어요. 그럼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뭘 더 요란스럽게 가르친 게 아니라 4, 5년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냥 4, 5년 텀이 나요. 그래서 사립 초등학교에서 뭐 저희 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학교까지는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영어 정도가 그냥 끝나 있어요. 예. 그런데 상위 그룹, 사립 초등학교에서 상위 그룹 한 5%나 3% 아이들은 수능 단어까지도 끝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편차가 크네요. 편차가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습에 대해서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사실은 6학년 졸업하는데 중학교 영어 정도 단어 실력하고 구문을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아이들끼리 성적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의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몇몇 수업들은 분반 수업을 해요. 예, 레벨로. 그게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24명인데 지금 4개 분반으로 한다. 그러면 한 6명 정도씩으로 나뉘어서 되죠. 이미 레벨을 분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물론 너무 이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학습뿐 아니라 뭐 음악 아까 악기 말씀드렸죠. 체육도 체육 특장이라고 해서 뭐 골프를 하는 학교도 있고 테니스를 하는 학교도 있고 뭔가 이제 특장된 체육 수업, 정규 체육 수업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해요.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이 사립초등학교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의 경험치가 일단은 많은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시는 거고 경험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학습도 같이 있고 하는 아이라면 저는 적극 권장해요. 선생님, 공립에서 영어 수업은 어떤 분위기예요? 영어 3학년부터 수업도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업 심사나 수업에서 참관할 기회가 참 많아서 들어가 보면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고 편차가. 네네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교대에 나온 선생님들은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잖아요. 수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영어 전담생님들은 수업을 거의 다 잘하시더라고요 요즘. 선생님, 그러면 공립은 지금 사립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만큼의 성적에 대한 그런 민감도는 좀 그렇게 크진 않죠? 네, 성적에 대한 것은 즐겁게 생활하는 거죠. 근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성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경쟁이라든지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즐겁게 뛰어놀고 그냥 앞으로는 이제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될 텐데 AI가 뭐 대신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충분히 놀고 좀 여유 있게 자기 어떤 발달 단계대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립초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서를 인정하더라도 이후에 어쨌든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는 지역에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교우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공립초가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더 낫다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아이들이 사립초등학교에 그 부분은 걱정은 해야 뭐냐면 거의 운명적으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은 학교 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일단 다른 아파트 살면 그걸 너무 이제 슬퍼하죠. 그래서 졸업식이 더 감동적이에요. 부모님들이 놓치는 포인트 각각 하나씩 정도만 짚어주신다면요. 이 두 개를 듣고 고민한다. 전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네네. 집 앞에 그냥 5분 거리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뭐 3, 40분 간다 이런 것보다 아이가 지금 정말 1학년은 너무 어리거든요. 거의 아기 수준이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어떤 그런 선택을 하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좀 아이들의 전체 삶을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철학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생애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년 과정이 얼마나 어떻게 자리할 것인지, 그다음 앞으로의 미래 방향, 교육적인 방향, 트렌드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먼저 조망을 해보고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번에 공립초에 이제 배정이 됐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조금 더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한 팁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북 같은 경우는 온 학교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수업에 약간 좀 보완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들을 수가 있고 무료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많은가 봐요. 그 과목별로 다 돼 있어요. 뭐 국수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하는 특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정말 무료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조금 더 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부모님께서 개별적으로 좀 보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요즘에 자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으시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 싶으면 충분히 부모님 스스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네네. 테니까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뭐 미국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하는 것을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부모님께서 공립초등학교에 보내면서도 참 아이들 잘 키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다를 수 네, 있다. 다르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교육 철학이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냥 사립이냐 공립으로만 놓고 보면 중요한 걸 놓치죠. 이제 내가 이제 학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내가 학부모로서의 교육 철학이 있는가 장기적 관점에서 그것부터 학부모 교육부터 먼저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소중한 딸이 있고요. 저희 사립초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선생님 그러세요? 선생님 그게 결정타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공립초등학교. 선생님 이거 내보내야 되겠는데요? 사립초 선생님은 사립초 보내시고 공립초 선생님은 공립초로 보내셨네요.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초등학교를 놓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